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올해 초 제시했던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점도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6위인 포스코가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와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로 나눠집니다.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을 계기로 철강 중심에서 벗어나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등 신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보험사 금리를 넘어서는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자 부담과 대출 절벽의 이중고도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절반이 안전진단 대상인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등의 지역에 수혜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한 우리 증시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저점을 찍고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연휴까지 앞두면서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석과 전략,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 기자 먼저 이번 주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정말 처참하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이번 주는 한마디로 검은 한 주였습니다. 2,800대에서 2,600대로 지수가 200포인트 수직 낙하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4일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대 3.5%, 쉽게 보기 어려운 수치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를 빠르게 약화시켰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수요일 한 차례 숨고르기를 하는 듯 싶더니 지난 목요일에는 LG엔솔 상장으로 인한 수급 쏠림과 더불어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낙폭을 3.5%까지 키웠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2,600선이 붕괴되면서 2,591까지 떨어졌지만 오늘도 약세로 마감하나 했는데 다행히 장중 강세로 전환해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번 주 코스피는 어제보다 1.87% 오른 2,663.34에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일 텐데 오늘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도대체 얼마나 판 겁니까? 네, 미국의 긴축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대거 주식을 팔아치웠는데요. 이번 주 외국인은 3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과 개인이 이 물량을 받아줬지만 지수를 지지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 LG엔솔 상장 첫날 외국인이 LG엔솔의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는데 이틀 동안 1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순매도의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도 공모 물량을 이틀 동안 1조 4천억 원가량 팔아치웠고 이 물량 을 기관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LG엔솔 주식을 2조 원 가까이 담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극단적인 수급을 보였는데 하락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공모가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고 시총으로도 2위 자리는 아직까지 굳건합니다. 그래도 주가로만 보자면 이틀 만에 종가 기준으로만 한 25% 넘게 빠진 것 아닙니까? 네,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장 첫날 시초가는 공모가의 거의 2배 수준인 59만 7천 원에 형성이 됐지만 시초가 대비 수직 낙하하면서 15.41% 하락한 50만 7천 원에 어제 마감을 했고 오늘도 두 자릿수 약세를 보였습니다. 10% 넘게 내린 45만 원으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시총은 여전히 2위 수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105조 규모로 SK하이닉스를 가볍게 제치고 있고요. 하지만 LG엔솔 상장 영향에 이번 주 대형주들은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현대차 등은 이번 주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워낙 거대 종목이 등장하다 보니까 자금이 쏠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내부 거래 의혹이 제기된 에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LNF도 이번 주 두 자릿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요즘 LG 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정책들로 시선이 돌아가면서 국내 종목들 관심이 예전보다는 덜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철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LG 에너지솔루션 다음으로 대여급 청약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엔지니어링이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 신청서를 내고 IPO 중단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이유는 최근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에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적절한 기업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50대 1 아래로 집계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했던 희망 공모가 밴드는 57,900원에서 75,700원 수준이었는데 이대로 진행할 경우 하단인 57,900원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시총도 약 4조 6천억 원 규모밖에 안 되는데요. 최근 긴축 우려로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또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 사고로 건설주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수요 예측 흥행 실패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을 철회하면서 건설주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현대건설은 10% 가까이 상승했고 그 외 GS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추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상장 재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까지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시장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2월장이 시작됩니다. 아직은 좀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긴 하는데 2월에 대한 전문가 시각이 좀 어떻습니까? 네, 증시 전문가들은 2월에도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코스피 밴드를 2,800에서 3,200선으로 제시를 했는데 최근 한국경제TV가 주요 증권사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증권사들은 증시 밴드 전망을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수 밴드 하향 조정에 나선 증권사들의 움직임을 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중 2,600선이 붕괴됐던 코스피. 결국 반등에 성공했지만 연초 대비 지수는 이미 10%가량 빠졌습니다. 증시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자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코스피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조기 긴축 의지가 예상보다 강한 데 더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점도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작년도 대비 훨씬 더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에 노출돼 있다.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지수에 대한 어떤 예측의 가시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가가 안정이 언제쯤 어떤 식으로 구조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구나. 이거를 조금 확인이 되는 시점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한국경제TV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 10명의 리서치 센터장들은 평균적으로 코스피 하단을 기존보다 200포인트가량 낮춘 2,60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봤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본 SK증권은 2,440포인트까지 하단을 열어놔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상단은 3,000포인트가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상단 역시 기존보다 200포인트가량 눈높이를 낮춘 겁니다. 코스피 반등 시기를 묻는 응답에는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주가와 밸류에이션 측면에선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건 맞지만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이슈, 코로나19 확산 등 산적한 리스크가 언제 해소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가격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시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인가, 페드의 호기식 스탠스라든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확인된 게 없는 거잖아요. 매수 시점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SK증권은 2,500포인트 이하에서, IBK투자증권은 2,700포인트 이하에서, DB금융투자는 2,400에서 2,650포인트 사이에서 안전마진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시장의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며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에는 뜻을 모았습니다. IBK투자증권은 투자 성향과 기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며 투자 기간이 짧고 보수적이라면 관망하거나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을 보유하는 게 낫고 장기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펀더멘털이 단단한 성장주들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지금 내용 보면 하단이 좀 크게 내려가긴 했지만 상단은 현재 지수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2월이 부진할 수는 있지만 1월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는데 지 기자, 만약 2월에 반등을 한다면 어떤 요건들이 좀 충족돼야 될까요? 네, 현재 약세가 많은 악재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재들이 조금만 개선이 돼도 주가는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황승택 센터장에 따르면요, 2월에는 1월 FOMC나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연준이 지금의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힘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기관이나 개인들의 LG엔솔 매수를 위한 현금 확보 수요도 일단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향후 일방적인 달러 강세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또 상반기 중에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한다면 경기 여건을 고려해서 긴축의 속도도 점차 느려질 전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황이 개선된다기보다는 지금의 리스크들이 해소되면서 더 악화가 되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건데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을 가격 부담이 낮은 저점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센터장들은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수준으로 과거와 비교하거나 여타 증시와 비교해도 가격 부담이 낮다면서 코스피가 저점 수준에 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진입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앞서 보셨듯이 의견이 다른데요. 지금보다 낮은 수준 2,400에서 2,500에서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현재 수준에 진입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보수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켜보고 하반기의 진입 시점을 살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진입 시점이라고 제시한 분들도 보수적인 진입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등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시기열을 고민하는 분들이나 현금이 충분하신 분들이라면 철저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진입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KB증권도 2월 초에서 중순을 바닥으로 확인한 후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저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해라, 이런 의견인데 전제 조건으로 달린 게 현금이 충분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사실 보수적인 의견, 관망을 제시한 증권사에서는 업종을 선별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다만 지금이 저점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종목 변경을 하실 때에는 성장주의 비중은 줄이고 대형 가치주 위주, 또한 2022년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이익 개선이 뚜렷한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IT 하드웨어나 자동차 장비주,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2월에도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속되면서 필수 소비재나 원자재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성장주나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은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리오프닝주들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기 때문에 당분간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센터장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반대 상황도 예시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금 보유하기에 좀 늦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하락 잔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일단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유효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교보증권은 2월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면서 상반기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작 전에 기회가 오면 그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이고 있고요. 또 SK증권도 1분기 발표될 경제지표가 낙관적이지 않은 데다가 3월 FOMC까지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는 점에서 2월은 관망하는 것이 좋고 주식 비중 을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현재 상황에서 추격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추격 매도도 아니지만 3월까지는 진입을 하시더라도 매우 보수적인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내일이면 이제 설 연휴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세뱃돈을 받으면 주식에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자금은 좀 장기적인 성향이 강할 것 같은데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한국경제TV가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 아이에게 세뱃돈 대신 주고 싶은 주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장기 투자로 적합한 주식에는 대부분 우량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박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국내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 아이에게 세뱃돈 대신 주고 싶은 주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 2023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풀리게 된다면 좀 완화되는 시그널만 보여준다면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2022년 하반기부터 상승 쪽으로 전환된다고 봤을 때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 두 종목이 시장의 중심을 잡고 긴 호흡에서의 투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은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을 추천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바닥 통과와 비메모리 투자 확대로 신성장 동력이 확충된 점이 긍정적이란 설명입니다. K배터리 3사 가운데 하나인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연기관 메이커들의 전기차 전환에 따른 2차 전지 부문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장기 투자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수혜가 기대되는 고려아연과 유가 강세로 실적 개선이 가능한 S-오일, 신차와 증설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한 기아를 추천했습니다. KB증권은 본업의 꾸준한 성장과 함께 NFT 등 활발한 신사업 진출이 기대되는 하이브와 태양광 사업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하나솔루션을, 한국투자증권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인텔 랜드 사업부의 실적 반영이 예상되는 SK하이닉스와 신차 판매 확대와 함께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이 기대되는 기아를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기, 하나시스템, 에코프로 등도 1년 후 안정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만한 종목으로 추천됐습니다. 주식 열풍과 함께 자녀 선물로 주식을 선물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이벤트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보단 해외 주식에 집중된 이벤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토스증권, RBK투자증권 등은 해외 주식 선물하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급락장을 계기로 1년 후, 10년 후를 생각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 아이를 위한 주식 투자가 재테크는 물론 경제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하락장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거론된 종목들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 기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세뱃돈으로 코인에 투자해 주시려는 부모님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인 시장도 많이 부진한 상태여서 걱정은 됩니다.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네, 코인 시장도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한 달 새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긴 연휴 기간 동안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월 코인 시장 전망은 정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과 달리 코인 시장에서는 설 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 코인 시장에 투자자가 몰려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비트코인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일주일간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코인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올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25% 이상 내려앉았고 이더리움은 41%가량 폭락했습니다. 명절 기간이 겹치는 중국이 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 시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미국 증권당국이 현물 ETF 승인을 거부했고 연준이 디지털 달러 백서를 공개한 점도 악재로 꼽힙니다. 코인 시장이 겨울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전문가들은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올 한 해로 보면은 작년과 같은 성장은 좀 나오기 힘든 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알트코인들은 올해는 많이 투자하기를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길게는 열흘 가까운 연휴를 앞두고 국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나타날 변동성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설 연휴 지나고 2월장 시작됩니다. 오늘 다각도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 기자.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마련된 선물이라 그 의미가 되게 크고요. 그 마음이 우리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아주 행복하고 풍요로운 설날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가 오늘 철강 사업을 별도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지주사로 전환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창립 54년 만의 대전환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임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임 기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환인데 어떻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지주사 전환 안건이 이 추청을 통과를 하려면은 이 전체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출석 주식 이 주주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 이미 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그 해외 어떤 투자 자문사들도 이번 그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만큼 주총 통과는 뭐 무난할 거라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 기준으로는 주주 75.6%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출석 주주의 89.2%가 찬성을 하면서 지주사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포스코는 창립 54주년 그리고 지난 2010년 이 민영화 기업이 된 민영화 이후에 지주사 체제로 바뀌게 됐는데 이 철강을 비롯한 사업 자회사를 열어둔 이 지주회사로 오는 3월 2일 포스코 홀딩스로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룹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사업 재편, ESG 경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 100%를 가진 비상장 자회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철강 사업은 포스코라는 사명을 그대로 쓰면서 기존의 철강 생산과 판매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핵심 사업을 떼내다 보니까 소액 주주들 반대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이걸 무릅쓰고 지금 포스코가 이렇게 서둘러서 상장 지주사 전환 서두른 배경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사 상장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이 포스코가 지주회사 전환을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지주사 전환을 검토했었는데 이 철강이 그룹의 모태이고 뿌리 산업이라고 하지만 철강에만 의지해서는 더 이상 이 회사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 철강업 특수로 불릴 만큼 지금은 이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철강 자체가 이 탄소 배출이 많은 즉 환경 리스크가 큰 산업이거든요. 지금처럼 철강 사업을 이 품에 안고서 수소나 배터리 소재 사업을 키우고 또 이 저탄소 친환경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포스코 그룹 최종우 회장의 오늘 주총에서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경영 환경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저탄소 전환은 철강을 비롯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고 있으며 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번 철강 사업의 물적 분할을 놓고서 이 날선 시각들이 참 많았는데요. LG화학의 이 배터리 사업 분할 상장처럼 이 철강 자회사가 제2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 기존 포스코 주주 가치가 떨어져서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해서 이러한 여론을 달래려고 하는 듯 이 포스코는 일단 철강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고요. 또 이 자사주 일부를 소각하는가 하면 배당도 10,000원 이상 하겠고 배당 성향도 3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이른바 주주 친화책도 내놨습니다. 이제 지주사 체제가 된다면 이제 포스코는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오직 이 철강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이런 철강 기업이라는 낡고 오래된 이미지를 벗고 친환경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겠다는 구상인데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갈 소재와 수소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배터리 소재부터 보면 오는 2030년까지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능력을 1년에 68만 톤까지 늘리고요. 리튬과 니켈 생산도 각각 22만 톤, 14만 톤 규모로 늘려서 매출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수소 사업에서도요. 오는 2050년까지 연간 7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주력이죠. 이 철강 분야 역시도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철강 산업과 생산과 판매뿐만 아니라 탄소 포집 저장과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이 저탄소 사업에 보다 속력을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산업부 임원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 2조 8천억 원을 들여서 미국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 전량을 되사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인수를 통해 바이오 시밀러를 비롯해 바이오 신약 관련 사업까지 강화할 생각입니다. 정재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바이오젠은 지분 15%를 가지고 있었고 몇 년 뒤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절반가량으로 늘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요청에 따라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에피스 지분 전량을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에 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작법인 설립 이후 10년 만에 공동 지분 관계가 청산되는 겁니다. 에피스는 현재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등을 포함해 5개의 바이오시밀러를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분 인수를 계기로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함께 신약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총 3조 원의 자금을 확보해 연내 가동 예정인 인천 송도 4공장 등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에피스 지분 인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올해 4월 30일로 예정돼 있는 1차 대금 10억 달러를 납부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해 에피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신약 개발 등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온전히 자기 사업을 결정할 수 있어 사업 확장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번 인수 계약과는 별개지만 합작법인의 일부 협약 위반을 두고 바이오젠과 진행 중이었던 국제 중재 재판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이오젠이 지분 갖고 있었으니까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삼성바이오에서 하고 있긴 했는데 크게 막 주목받지는 못했거든요. 바이오젠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게 지금 해소가 됐으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쟁점은 과거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냐이기에 이번 인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란 분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0년간 바이오젠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적한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삼성은 바이오 영역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쓰겠다는 포부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보험사 금리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하겠다며 금융당국이 은행을 옥죄면서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됩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지표금리가 오른 데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금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보험사를 넘어서는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은행 쪽에서 가계대출을 연초부터 좀 쪼이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금리 반영을 조금 더 빨리 하고 그 이금융 쪽 약간 그 원래 자기 페이스대로 가다 보니까 하게 나온 게 아니냐. 전문가들은 이금융권 풍선 효과를 당국이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자 부담과 대출 절벽 이중고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이금융권도 막을 거예요. 그쪽으로 풍선이 계속 커져가는 거를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다 올라가고 말겠죠. 제일 원하는 거는 대출하지 말라는 거니까. 올 연말 1.75%까지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는 가운데 올해도 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풍선 효과 등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당선되든 안전진단 기준이 조만간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다만 집값 과열 현상이 모처럼 잠잠해진 상황에서 또다시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원규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손질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건물 기울기와 내구력을 측정하는 구조 안전성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현행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 안전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거를 50점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대부분의 그 아파트들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아요. 양 후보가 구조 안전성을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5곳입니다.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 지난 3년간 56곳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여기에 4종 주거지역 500%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등의 추가 공약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나옵니다. 최근에서야 잠잠해진 집값의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통기획과 함께 주요 대선 후보들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똘똘한 한 채 이슈와 맞물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있는 지역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서울 도심의 경우에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외곽으로 확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고밀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대선 이후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면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임 기자, 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되면 막혔던 재건축들 좀 활발하게 앞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 노후 단지가 많고 또 재건축 추진 주체가 많은 곳일 텐데요. 먼저 이 전문가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조정과 함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목동이나 노원을 비롯해 1980년대에 만들어진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문가들과 시장에서 가장 수혜지로 평가받는 곳은 바로 노원구인데요. 이 서울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노원구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노원구에 지어진 3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46.5%에 달하는데요. 노원구 아파트의 절반이 사실 이 재건축 연한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3일 이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재건축 정책을 주제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도 사실 가장 상징적인 곳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천구와 송파구 역시 노후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수혜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원, 양천, 송파구가 최대 수혜지다. 주요 단지별로도 좀 구체적으로 꼽아봤다고요? 네. 이 재건축 안전진단은 이 예비 안전진단, 또 정밀 안전진단, 또 적정성 검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난관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 적정성 검토인데요. 2018년 3월에 적정성 검토가 도입된 이후 이 최종 통과한 단지는 전체 이 5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총 14개 단지가 신청했지만 역시 한 곳도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차기 정부에서 완화해 줄 경우 아무래도 현재 적정성 검토만을 남겨놓은 단지들이 바로 수혜를 볼 텐데요. 이 노원구의 상계 주공 6단지의 경우 지난해 4월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적정성 검토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신청을 했다가 바로 취소해서 연기했고요. 송파구의 풍납 미성, 강동구의 명일 우성 등도 신청을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목동의 경우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는 예비 안전진단은 물론 정밀 안전진단도 20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통과한 상태입니다. 네, 용적률 완화도 거론이 되는데 주요 대상지가 분당, 일산이라고요? 네,
분당과 일산, 평촌, 삼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이 두 후보가 발표를 했는데요. 1기 신도시는 지난 1989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이제 하나둘씩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연한인 30년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이면 1기 신도시 전체가 바로 이 재건축 연한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은 200% 내외입니다. 이 정도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처럼 용적률이 500%까지 높아지고 또 리모델링 시 세대수를 낼 수 있는 수직 증축이 좀 더 쉬워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용적률이 400%까지만 높아져도 1기 신도시에 1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5곳의 전체 공급 물량이 17만 가구니까 1기 신도시 규제 완화만으로 비슷한 규모의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가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만한 어떤 동력이 되는 그런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간 재건축을 이제 틀어막고 있던 어떤 대못이 하나 빠지는 셈인데 이것만으로는 좀 해법이 아니다. 뭔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안전진단 통과만으로 재건축을 위한 산을 다 넘은 건 아니고요. 또 지적되고 있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 제도는 이 재건축으로 이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의 최고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1억 원 정도 이 조합원이 이익을 얻었으면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2억 원의 이익이 얻었다면 6,500만 원 정도를 이 국가가 환수합니다. 한예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의 경우에는 이 재건축 부담금으로 5,965억 원을 통보받아서 이 조합원 한 사람당 4억 원이 넘는 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 역시 정비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인데요. 이 광명 뉴타운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 2구역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서 분양 일정을 미루기로 한 상황입니다. 조합은 올해 새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택지비 감정평가부터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이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추가적인 보완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포퓰리즘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그간 재건축을 좀 틀어 막아왔던 데는 또 나름의 변이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을 좀 우려했던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장 큰 이 부작용 우려는 바로 집값 상승입니다.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야 좋지만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이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이 주거 안정을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조언하고요. 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용적률을 높이면 물론 사업성은 높아지겠지만 건물이 높아지는 만큼 일조권 침해 등 이 환경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기반 시설에 대한 개발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행이나 기본적인 이런 재원들 자체가 과하지가 않고 도심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패밀리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그런 요소들을 잘 뽑아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기를 더 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 엔진 자체가 조금은 약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지만 이 연비가 높은 차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상세가 됐다. 손이 닿고 몸에 닿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이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함으로 해서 그 가치 소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서 그런 베네핏을 좀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 검사 방식이 기존 PCR이 아니라 자가 진단 키트 위주로 전환됩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일부 약국에서는 벌써부터 자가 검사 키트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이런 사태가 일시적일 뿐 생산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선혁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 본격 도입되는 신속 항원 검사.
특히 다음 달 3일부턴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무료 PCR 검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 제조업체들은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을 풀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질본 쪽에서 요청한 수량이 많아가지고 따뜻한 상황이에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진단 키트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코로나 진단 수단이 되면서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이미 자가진단 키트가 품절됐습니다. 일부 온라인 카페에선 코로나 사태 초반과 같은 제2 마스크 대란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품귀 현상은 자가진단 키트 제조업체들이 선별진료소 등의 사전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소비자 공급 물량을 줄인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이 예측량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1.5배 이상은 보유해서 이런 선별진료소에 갈 수 있도록 먼저 1차적으로 해서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 검사 건수는 40만 건 정도로 하루 최대 80만 건이 가능한 PCR 검사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 반면 자가진단 키트는 하루 최대 750만 개 생산이 가능해 급증하는 검사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만일의 경우 정부는 제조사들의 수출 물량을 제한하고 ST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레피젠 등 기존 3개사 외에도 타사 제품을 추가 승인해 국내 자가진단 키트 수급을 조절한다는 계획입니다. 6개 회사가 지금 검토되고 있고 심사 중에 있고요. 일부는 신속하게 지금 나갈 가능성도 있는 회사. 이 때문에 이번 품절 대란은 일시적일 뿐이고 수출 물량을 포함한 자가진단 키트 공급은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도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우주 산업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누리호 발사로 주목을 받았던 한국 항공 우주 산업 KAI가 대표적입니다. KAI의 우주 사업 비전은 무엇인지 방산 인사이드에서 살펴봤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부부장님,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또 최근에 이렇게 또 주목을 받게 됐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과연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트렌드를 뉴스페이스다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뉴스페이스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 기존의 탐구의 영역이었던 우주를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늦은 편이고 위성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처졌다라는 생각까지는 아니고 조금만 더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향후 어떤 계획들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행체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능력 두 가지에 특화가 돼 있고 비행체 설계 개발에 특화돼 있는 개발 인력이 3,000명이나 있다라는 그런 엔지니어링 업체다라는 게 카이가 가진 강점이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비행체에 특화된 그런 기술력을 위성이나 로켓에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쉽게 전환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카이가 다른 기업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가 보유한 항공 기술이 거꾸로 우주 기술에 접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항공 기술을 마스터한 카이가 우주 기술에 접근하는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고 경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게 카이만이 가진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은 약 500kg급의 위성이고 한 500억 가량이 이제 제작에 소요된다라고 보고 있고 군정찰 위성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더 고가이죠. 그래서 카이의 매출 구조도 200~300억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미 1,000억, 2,000억대 위성 발사체 매출만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26년 7년이 되면 한 7천억 정도의 예정 사업만 가지고도 그런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가지고 있는 또 큰 그림들이 있을 텐데 향후 계획들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우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그리고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이후 뒤에 단에 또 위성 데이터를 가공해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로 만들어내는 그런 추가적인 서비스, 이런 분야가 훨씬 더 성장성도 높고 훨씬 더 시장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위성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위성 영상 분석 업체에 이제 지분 투자를 했고, 그 업체랑 위성 영상 분석을 전담하는 그런 합작법인 설립을 하는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어떤 그 전략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글로벌 전략들은 좀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저희가 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대형 위성들은 고객들이 해당국 정부예요. 정부에서 사용하는 위성이고, 우리가 수출하는 군용기도 해당국 정부가 사용하는 위성이고, 시장을 봐도 군용기 수출의 주 공략 대상이 동남아라든지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지역, 중동 이런 지역이 이제 주 공략 대상이고, 이런 지역들 모두가 항공기도 필요하지만 위성도 필요해라고 하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200~3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다가 그 급격한 점프를 이제 이뤄낸 게 차세대 중형 위성 사업의 주관 업체가 되고 군 정찰 위성 사업의 시제 업체가 되면서 급격한 점프가 일어났고, 그 다음 점프는 그 위성들의 후속 위성을 하는 사업이 기획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한 2~3년 안에는 가시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6년, 27년쯤이 되면 실제 계약되는 시점에 굉장히 큰 점프가 또 한 번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국내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정부의 예상처럼 지난해 우리 경제 4%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견조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외부 기관들은 수출과 재정 정책 확대에 따른 민간 소비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도 이런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시 한창률 기자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다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지난해 전 산업 생산 지수가 2020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위기 첫 해였던 2020년의 지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작년에 경기 강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받았던 숙박과 음식점업, 스포츠 여가 및 도소매 등 대면 서비스업 등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가 5.5%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투자하는 설비 투자도 9.0% 증가하며 2017년 대비해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뭐 이렇게 올라간 점이 확인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후의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지수가 전월보다 오르면 경기 상승, 내리면 경기 하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선행지수가 지난달보다 또 내려가면서 6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선행지수가 6개월 이상 하락하게 되면 경기 변환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변환 신호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즉 경기가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한 통계청 자료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작성한 한국 경기 선행지수도 5개월째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가 따로 한국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나타난 강한 경제 성장 방등세가 머지않아 몇몇 주요 국가에서 누그러질 수 있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이제 한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암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국제통화기금이죠. IMF도 이런 진단을 내놨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내 이제 경기 불안 요인이 있다고 좀 평가를 하는 겁니까? 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3%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IMF 연례협의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 또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재정주도의 경제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경제 활성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인적 자본 육성 등을 통해 경제 기초 체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 IMF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소폭 하향 조정한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피치사가 의견을 냈는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3%의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을 하면서도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이 신용 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대선 전국에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 재정 지원 기조가 이제 중기 재정의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라 구조적인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한창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